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를 오늘에 비추어 보는 옹고지신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 비원과 불만의 비극, 바로 사마천의 사기 회남영산 열전 심층 분석입니다. 한 제국 초기의 거대한 야망과 꺾인 꿈, 그리고 두 형제 왕의 비극적인 결말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마천이 기록한 회남왕 유황과 형산왕 유사의 반란 모의는 단순한 개인적 야심의 발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대한 충돌의 서막에서 시작됩니다. 한쪽에는 강력한 중앙집권 제국을 꿈꾸는 한나라 중앙정부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자신들의 봉건적 자치권을 지키려는 회남과 형산 같은 강력한 제후국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몰락은 한 제국이 봉건적 잔재를 청산하고 완전한 중앙집권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어쩌면 필연적인 역사적 비극이었습니다. 이들의 갈등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5초7국의 난이 남긴 그림자를 살펴봐야 합니다. 회남왕 유한보다 한 세대 앞서 경제시절 강력한 제후왕들의 세력을 삭감하려는 조정의 정책에 반발하여 오왕 유비를 중심으로 일곱 제후왕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비록 이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제후왕 세력이 황권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한나라 조정에 똑똑히 각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정의 정책은 제후왕과의 공존에서 체계적인 약화로 그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사실 회남왕 유한에게도 첫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5초7국의 난 당시였죠. 오나라 왕 유비의 권유를 받고 반란에 호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회남국의 승상이 군권을 장악하고 조정편에 서는 바람에 유한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는 유한의 마음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과 야심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폭선입니다. 경제의 뒤를 이은 한 무제는 군사적인 충돌 대신 더 교묘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추운령이라는 입법적 무기입니다. 은혜를 널리 베푼다는 아주 자비로운 명분 뒤에는 제후국을 무너뜨릴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추운령의 효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제후왕의 봉토가 오직 적장자 한 명에게만 상속되어 그 세력이 강력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추운령은 황제의 은혜라며 제후왕의 다른 아들들에게도 봉토를 나누어 제후로 삼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결과 1세대 제후왕국은 2세대, 3세대를 거치며 잘게 쪼개져 소규모 영지로 전락했고 자연스럽게 독립 세력을 잃고 황제에게 귀속되었습니다. 피를 보지 않고 제후를 약화시킨 것이죠. 법적인 족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좌관률은 제후왕이 황제의 허락 없이 자신의 영지 백성과 사사로이 군신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제후왕과 백성 간의 유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주급률은 종묘제사에 바치는 황금의 양과 질이 규정에 미달하면 처벌한다는 구실로 수많은 제후들의 자기를 박탈하는 아주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회남왕 유한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깊은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회남여왕 유장의 비극적인 최후입니다. 유장은 고조 유방의 막내 아들로 황제의 동생이라는 지위를 믿고 매우 교만하게 행동하며 법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는 반란 획책 혐의로 체포되어 촉군으로 유배됩니다. 아버지 유장은 유배지로 가던 도중 스스로 음식을 끊고 굶어 죽는 비극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의 이 부당한 죽음에 대한 원망, 그리고 시대를 거스르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이 더해져 유한은 수십 년간 복수심을 품고 집요하게 반란을 모의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동기가 그의 정치적 야망을 더욱 강력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제2부 실패한 음모의 해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한의 야망에 불을 붙인 결정적인 계기는 태위 전분의 사소한 말실수였습니다. 어느 날 전분이 유한에게 지금 황제께 태자가 없으시니 만약 황제가 갑자기 돌아가신다면 대왕 유한께서 아니고서야 누가 있겠습니까? 대왕께서 유사시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한은 이 말을 자신이 황제가 될 기회라는 치명적인 오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즉시 오피 같은 유능한 책사들을 모으고 병기와 위조 옥새를 만들며
딸 유릉을 장안에 보내 황실 내부 정보를 염탐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반란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유한은 치명적인 오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귀는 닫혀 있었죠. 책사오피가 과거 5초7국에 나는 지금보다 병력이 10배나 많았음에도 실패했다며 반란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지만 유한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기는 당시 유한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정이 잘 다스려지고 황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분노하며 믿지 않았고 변방에서 소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했다. 그는 객관적인 정세가 아닌 자신의 희망과 원한에 기반해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이 독선이 결국 파국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동생 형산왕 유사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유사의 반란 동기는 형의 야망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는 정치적 야망이 아닌 형 유한이 반란에 성공하면 내 나라가 병탄될 것이라는 편집증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형 유한의 반란에 마지못해 동조하게 됩니다. 형산왕국을 무너뜨린 것은 조정의 감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부의 극심한 혼란과 도덕적 타락이었죠. 왕후 설애와 그 아들 유유는 태자 유상을 모함하여 폐위시키려 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태자 유상은 왕후의 간통 사실을 고발하려 했죠. 이들 가족이 서로를 죽이려 암투하고 고발하는 과정에서 결국 형산왕 유사의 반란 음모까지 모두 폭로되며 스스로 자멸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두 형제의 음모는 어떻게 발각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회남왕 유한의 태자 유천이 사소한 법률 문제에 연루되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사관을 파견해 압박을 시작합니다.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한 유한의 손자 유건이 두려움에 떨며 결국 할아버지의 모든 반란 음모를 자백하고 맙니다. 회남의 음모가 드러나자 연루된 형산에 대한 조사도 즉각 시작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증거가 드러나자 유한과 유사는 모두 자결을 명받습니다. 유한은 죽기 전 나처럼 황제의 자리에 오를 만한 인물이 결국 이런 일을 하게 되었구나 라는 한탄을 남겼다고 합니다. 가담했던 수천 명의 가족과 신하들은 모두 처형되었고 회남과 형산 두 왕국은 폐지되어 한나라의 직할 9년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야망과 원한, 두려움의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두 형제의 반란을 비교 분석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합니다. 회남왕 유한은 왕조 찬탈이라는 뚜렷한 야망과 복수심으로 움직였고 전문 책사들과 함께 장기적이고 광범위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과 독선이 몰락의 원인이었습니다. 반면 형산왕 유사는 두려움과 자기 보존이 동기였고 궁정 내부의 가족들이 조력자였습니다. 그는 외부가 아닌 가정을 통제하지 못한 무능함과 내부 분열로 자멸했습니다. 제3부에서는 유한의 또 다른 모습, 학자 군주로서의 지성적 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한은 자신의 영지인 수춘을 수도 장안의 버금가는 문화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부와 권력으로 천하의 빈객, 즉 학자 수천 명을 초빙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장안의 황실에 필적하는 문화적 권위를 구축하고 자신이 황제의 버금가는 정통성을 가졌음을 과시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그의 지성적 야망이 집대성된 기념비가 바로 우리가 아는 회남자입니다. 이 책은 철학, 천문, 지리, 병법, 의학 등 당시의 모든 학문 분야를 망라한 백과사전적 저작입니다. 근간은 도가와 황로학의 두대, 유가, 법가, 음양가의 사상까지 통합한 이른바 작가 사상의 정수였죠. 그렇다면 회남자는 단순한 철학서였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국가의 청사진이었을까요? 회남자가 모든 지식을 도라는 하나의 체계 아래 통합하려 했다는 점은 유한 자신이 천하를 자신의 통치 아래 통합하려 했던 정치적 야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회남자는 유한 자신이 새로운 제국을 다스릴 이상적인 군주임을 증명하고 당시 무제가 내세운 유학 통치 이념에 대한 황로학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려 한 지적인 선언문이었던 셈입니다. 제4부 언어와 역사 속에 남은 메아리입니다.
흥미롭게도 세옹지마나 규라위지처럼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들은 유한의 반란 기록인 사기가 아닌 그의 철학서 회남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실패를 다룬 사기는 반역의 암울한 기록으로 남았지만 그의 지성은 철학서 회남자를 통해 후대에 빛나는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사마천이 내린 가장 강력하고 냉철한 평가는 그가 이 두 사람을 기록한 위치에 있습니다. 원래 황족인 유한과 유사는 제후들의 역사인 세가에 기록되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그들을 관리 평민 그리고 반역자들의 정기인 열전으로 강등시켜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신분을 사후에 박탈하고 반역자로 낙인 찍은 역사가의 가장 무서운 침묵의 판결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이 열전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교훈을 전합니다. 첫째, 유한의 사례처럼 비범한 재능도 오만함과 원한에 눈이 멀면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 둘째, 오랜 복수심은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자기 파괴로 귀결된다는 것. 셋째, 제국의 중앙 집권화라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려는 무모한 시도였다는 것. 그리고 넷째, 유사의 사례처럼 외부의 적이 없어도 내부의 부패와 불화만으로 얼마든지 자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마천은 우리에게 두 개의 거울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유능한 도전자였던 회남왕 유한은 국가가 유능하고 야심찬 경쟁자의 도전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무능한 통치자였던 형산왕 유사는 국가가 무능한 통치자의 도덕적, 행정적 부패와 붕괴로 붕괴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사마천은 진정한 통치자란 외부의 적을 물리칠 힘뿐만 아니라 내부의 부패를 막을 덕과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오늘 옹고지신에서는 한 제국 초기의 거대한 야망과 비극적 몰락, 회남영산 열전을 통해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